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3대 지수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타더니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간밤 미증시였습니다. 이번 CPI 보고서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판단에서 투자자들이 시장의 반등 쪽에 좀 베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반등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디스인플레이션, 사실 이번 CPI에서 좀 뒤집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팽배해 있는 CPI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 짚어봐야 할지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입에서 차근차근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요.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저희 오프닝에서 CPI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오늘 밤이죠. 발표 예정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면서 긴축 경계감이 짙어지는가 하면 또 반면에 미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이렇게 좀 시장을 분위기를 읽는 그런 시선들이 엇갈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자, 지금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 살펴보면 좋을지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그리고 되게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굉장히 현재로서는 CPI뿐만 아니라 물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증시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CPI가 우리 발표보다는 생각보다 하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네. 오히려 자칫하면 약간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지금 방금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말을 한 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좀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CPI가 중요하기도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체적인 유동성의 움직임, 즉 이 은금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근원 CPI의 움직임을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략 한 4개월 이상 거의 5개월 정도 유가는 박스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유가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유가발 인플레이션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지금 더 큰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지금 나와 있는 현재 신규 실업 수장 청구 건수가 나온 거 이제 서경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재밌는 것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고용이 낮은 거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굉장히 물가는 많이 올라가고 네. 그리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용이 낮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신규로 해가지고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일자리는 늘어나긴 했어요. 네.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 좋은 일자리, 쉽게 해서 풀타임 잡은 자꾸 줄어들고 있다. 예,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현재 작년 12월 같은 경우 테크주가 6만 6천 명 정도의 감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디즈니는 지금 지금 7천 명 이상의 감원을 추가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어려운 것은 미국이 견조한 고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둔화세가 커지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맞춰서 또 시급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는 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실업률 추이를 보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월이 되는 현재 지금 여기에서 오히려 많이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요 자리에서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용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실업률이 이제 갑자기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캘리포니아가 지금 작년에 2023년도에 시급 즉 파트타이머의 시급을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은
그 일반적인 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맥도날드나 아니면은 이제 뭐 우리 치폴레나 이런 데에서 일하는 파트타이머들의 시급을 시간당 22불로 지금 책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앞으로 여기에 이제 맥도날드나 크리스피 크림 같은 이런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작년 12월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자동화된 체인점,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로 돌아가는 드라이브 스루점 이런 게 지금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은 사람들이 어딘가 이제 이런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앉아서 먹거나 뭐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파트타이머들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워졌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이런 고용들도 자꾸 안 좋아지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상황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들 김선규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원달러 환율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어제 상황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를 넘어서게 됐는데 자, 지금 7거래 연속 상승하는 중이고 1월 4일 기록했던 올해 장중 최고점이 1280원 90전이었는데 네. 자, 이 부분까지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 환율 흐름 어떻게 좀 진행될 걸로 보고 계신지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그 강달러가 다시금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요거 근래 들어와서 올라간 건데 지금 최근 들어서 있었던 그 달러 인덱스 시황을 보시면은 요거 이제 오늘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103달러 31센트에 된 걸로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연간 달러 인덱스 추이가 상당히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최고점 거의 105달러 근처까지 갔었다가 그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한참 밟았던 그 시기에 이렇게 아주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고점을 찍었다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103달러대 정도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강달러로 간 것이 뭐냐면 다시금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어떤 그 공포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이제 바닥을 한 101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잡고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 달러 인덱스의 영향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다시 지금 상승을 지금 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그렇지만 작년과 같이 그렇게 뭐 심각하게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당분간 좀 쉽진 않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고점에 와 있고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는 지지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크게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현재 이 가장 중요한 게 달러 인덱스가 이제 유동성 축소로 지금 자꾸 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QT를 연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MBS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모기지 담보 대출 그게 대한 그 증권 있죠. 네. 모기지 증권을 계속해 가지고서는 시장에 조금씩 팔면서 달러를 회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 축소로 자꾸 초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서 유동성 축소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좀 더 많이 좀 걸려니까 시간을 봐야 되고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그만큼 발동을 했기 때문에 금값도 그만큼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죠. 약간 네. 조정을 받고 지금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하고 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귀금속류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옆으로 가고 있다. 단 은은 조금 떨어졌어요. 은은. 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추후에 귀금속 같은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다시 상승을 한다. 그랬으면은 달러화가 이제 다시금 약세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돈이 쉽게 얘기해서 그 QT를 어느 정도 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그거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는 안전자산에 다시금 그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는 이제 환율이 조금 더 이제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만 현재 약간의 그 상승 추세를 탔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 1,300원대 근처를 한번 터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작년같이 그렇게 큰 요동은 나오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환율은 정말
외환 시장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지금 뭐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재상승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발동을 하면서 금값이 정말 금값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원대 잠깐은 터치해 줄 수 있겠으나 작년과 같은 큰 변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김성규 소장님께 또 하나 좀 여쭤볼 만한 게 아무래도 지금 일본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일본 은행에서 신임 총재로 경제학자 출신의 우에다 가즈오를 깜짝 발탁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잖아요. 이 소식이 우리나라 환율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실제로 좀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 지금 기존까지 했던 그 구로다 총재가 그동안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긴축 정책을 이제 들어가면서 드디어 일본은행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제로 금리로 넘어가는 시점을 왔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그 일본은행 총재가 이렇게 바뀌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하면서 금리에 대해 가지고 다시 완화기죠. 정확히 얘기하면 통화 정책이 완화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제 여기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역시 반도체 부분 중에서 원자재 부분을 상당수가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한 원가 상승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여기에 따라서 환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국은 조금 타격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300원대 정도를 한번 터치하는 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일본 상황도 우리가 좀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야 될 상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는 인도에서 리튬 광산이 발견이 됐다라고 해요. 단숨에 뭐 매장량이 세계 기준 2위로 올라설 만큼 엄청난 양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소식은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중요한 게 그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리튬 추출하는 방식이 일단 건식하고 습식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경우는 지금 이제 습식이라 그래가지고 염호, 그러니까 소금으로 된 호수 있죠. 그 호수에서 물을 추출한 다음에 우리 그 천일염 제가 만들듯이 그 물을 증발시키고 거기다가 화학 처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리튬을 꺼내는 방식인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들은 인도에 있는 것들 이건 지금 광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산은 발견은 정말 어렵지만 한번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그 매장량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그 지금 일반적인 염호 추출보다 최소 15배에서 많게는 한 20배 이상의 많은 그 리튬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인도 북부에 있는 그 카슈미르 잠무에 있는 레아시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590만 톤 추정되는 이런 그 매장량이 확인이 됐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현재 인도 정부가 굉장히 좀 고무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에 따라서 인도 정부가 지금까지 그 전기차를 상당히 많이 좀 밀어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더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산업을 앞으로 이제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광산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네.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또 이런 광산 발견이 더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추후에 전 세계에서 이 리튬 개발을 위해 가지고서 이 인도 북부로 다 몰려들게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인도 전기차 산업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궁금해지네요. 인도의 전기차 산업 규모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직은 이제 한 37만 대 정도 수준으로 이제 그 연산 이제 37만 대 수준까지 네. 이제 올라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베트남의 빔파스트라 그래서 그 전기차 업체 있죠. 네. 베트남 전기차 업체도 지금 미국에다 공장 지으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지금 지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걸. 네. 거의 이제 그 허가 다 받고 이제 자기들은 부지 개발 들어가 있다 뭐 이 정도로까지 약간 좀 언론 플레이는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전 세계가 지금 일단 그 전기차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도에 아주 대규모의 리튬이 매장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온 상황입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튬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전자기기 또 배터리의 핵심 소재이기도 하죠. 자, 지금 인도에서의 리튬 광산 발견이 관련 기업들이나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글로벌 리튬 매장량은 이제 미국 지질학회가 USGS에서 얘기하기로는 대략 한 8천만 톤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현재 가체량, 즉 이용 가능한 양이 얼마냐면은 대략 한 2,200만 톤 정도가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향후 리튬 수요가 2030년에 18배, 그다음에 2050년까지는 지금 대비해서 60배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전자기기용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지금 그 드랄루민이라든가 이런 그 알루미늄 합금을 만들 때 항공기용 특수 경량 합금 원료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또 지금 차세대 핵융합 발전용 원료에도 지금 리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수소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하나의 그 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고 이거 이외에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그 신경 안정제에도 탄산 리튬으로 만든 약이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의외로 미국 같은 데는 그래 거기에도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의 수요는 굉장히 지금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이 리튬 광산 같은 경우는 연모에서 추출하는 이런 브라인 기술보다는 아무래도 지금부터 나오는 채광 기술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테슬라가 네바다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광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결국은 이런 채광 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그 파일럿 기술이 조만간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나면은 네바다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광산 개발형 리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알베마르라든가 현재 주요 그 글로벌 리튬 관련 업체들이 앞으로 주가는 계속 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금양이라든가 뭐 아무튼 몇 개 중요한 회사들이 있죠. 그럼 이런 그 리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우선 단기간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 이제 저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리튬이라는 것이 이게 테마로만 가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개발해 가지고서는 이게 정말로 상용화, 즉 쉽게 얘기해서 대규모로 채굴 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리튬으로 나온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미리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리튬 사실 국내 시장에서도 지난해 굉장히 좀 핫했던 테마 중에 하나였는데 단순히 테마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해 살펴보면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던가 금양이라던가 국내 증시에서도 리튬 관련주들 굉장히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었잖아요. 이 소식들이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리튬 관련해가지고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은 상당히 강하게 뜰 수 있을 거고요, 첫째로.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가열수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광산 후보지가 발견된 것이 국경 분쟁 지역이에요. 그렇군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그 분쟁 지역이에요, 사실. 카슈미르. 카슈미르 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떤 그 당연히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열강이 이제 인도로 다 몰려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참 우스운 이야기이긴 한데 방산 관련주가 뜰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그 지금 포드하고 CATL이 다시 이제 이번에 그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SK온 같은 경우는 즉 SK 이노베이션은 조금 그 악재로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포드에 우리 그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경쟁 업체가 또 하나 나온 거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리튬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좀 짚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리튬 관련주들 지금 보기엔 좀 적깁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래도 종목을 좀 골라서 봐야 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좀 키우고 있는 고려아연인데, 연간 최대 12만 톤의 동박을 생산할 수 있는 핵심 설비 확보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터리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하다 보니까 한번 좀 여쭤보게 됐는데, 자, 이런 소식들은 좀 우리 시장에서 오늘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소식들을 나왔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이제 뜰 수밖에 없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양극재라든가 이런 동박, 그다음에 알루미늄박이 또 들어가는데 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상당히 이제 뜰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분리막은 조금 덜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분리막은 아무래도 전고체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전고체 관련된 주들을 조금 더 움직임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투자에 들어가시면은 아무래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CPI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2차 전지 그 세부 내용까지 함께 세세하게 뜯어본 듯한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선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늘 시장 분석 꼼꼼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펀스탁TV의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자세한 이슈 분석과 함께 종목까지도 살펴보는 날인데, 자, 오늘은 연 단위로 좀 길게 투자를 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합한 이슈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시장이 이제 챗 GPT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사그라들 법하면 또다시 살아나는 게 어쩌면은 2023년에 AI의 해가 되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챗 GPT를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리고 연단위 투자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적합한 종목과 그에 따른 이슈를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국내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2차 전지 산업에 뛰어들고 있죠. 전기차의 보급률이 늘어나게 되면서 2차 전지 배터리의 교체 주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배터리가 폐배터리 상태로 변하게 되면서 이 재활용하는 산업이 떠오를 거라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일 겁니다. 우선 국내에는 성일하이텍과 세빛캠 그리고 코스모화학이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성장성과 그리고 시장 규모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거라는 걸 많은 기업들에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폐배터리 산업의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건식과 습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재련이라고 하고 있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 재련이 된 광석으로부터 순도 높은 금속을 추출하는 걸 바로 이 재련의 공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공정을 폐배터리 이전에 금속 재련 업체들이 사용하던 공정이었는데, 이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이번에 폐배터리 안에 있는 희귀 금속 중에서 빼올 것은 빼오고 버릴 것은 버리게 되는 이 과정을 이 재사용이 가능한 원하는 금속만 추출을 해내는 게 이번 폐배터리 공정의 바로 핵심이거든요. 이 기존에는 고려아연의 경우 재련 기업의 명실상부 1위 기업입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아연 그리고 구리 그리고 니켈을 포함한 재련 방식이 이 습식 재련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건식 공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에서는. 다만 금속의 순도를 높이는 공정에서는 이 습식 공정이 항상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미 이 기술을 사용하는 고려아연에서는 금속의 순도를 높이는 공정에서 순도를 높이는 공정에서 습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번 주제의 핵심은 얼마나 순도가 높은 금속을 추출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느냐. 바로 이게 폐배터리를 다른 기업들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가 이번 폐배터리 산업의 승자가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제 폐배터리 시장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한 번 더 해볼 시점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앞서서 고려아연 저희 이전 이슈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좁혀서 어떤 종목에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이슈는 고려아연이 미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세계 1위 아연 재련 업체인 고려아연이 올해 북미에 첫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건설할 예정인데, 2022년 7월 미국 폐전지 업체 이그니오스 홀딩스를 인수해서 현재 폐배터리 수급처를 확보를 했죠. 이어서 고려아연은 이를 바탕으로 미국 배터리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인데,
이 장사원 고려아연 신소재사업 본부장께서 직접 말을 했습니다. 이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의 생산 인력가 아직까지는 확정하지 못했지만은 이 초기에 확보할 수 있는 스크랩에 따라서 결정할 예정으로 파트너사로는 자동차 회사로서 그리고 배터리 회사 그리고 폐배터리 수거 업체 등에 대해서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기업들은 되게 유명한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제너럴모터스, GM이죠.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세 가지 기업들만 해도 엄청나게 덩치가 큰 기업들이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은 폐배터리는 당연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앞서 이슈를 소개해드릴 때 타 기업보다 얼마나 순도가 높은 금속을 재련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폐배터리를 가질 수 있느냐가 이번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게 된 것이죠. 계획대로만 흘러가게 된다면 폐배터리 대장주로 아주 적합한 생태계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고려아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살펴본 이슈 바탕으로 고려아연의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짚어주시죠. 네, 고려아연은 앞서 말씀드린 이슈 외에도 이 전통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고배당주로 상당히 인식이 박혀 있죠. 이 배당금이 무려 2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 중에 있는데 이 배당 성향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이 배당 성향이 뭐였게 되냐면 회사에 남는 잉여금 그리고 이익금을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이 배당 성향이라고 그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려아연은 면배당을 주는 기업입니다. 1년에 한 번의 배당을 지급을 하는데 지난해 22년 기준으로 해서 2만 원의 배당이 지급이 되었고 수익률은 3.5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지난해 기준금리가 3%였던 것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코스피 전체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던 걸 생각을 해보면 장기 투자와 그리고 배당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꽤나 매력적인 종목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51만 2천 원으로 시작한 주가가 올해 초 53만 5천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면 얻는 수익보다 주가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는 공식 또한 깨지게 되면서 이 장기 투자에 아주 적합한 종목이라는 말을 더욱더 뒷받침할 수가 있죠. 2010년 2,500원의 배당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2만 원까지 배당금이 꾸준한 상승 속에서 어느덧 2010년 대비해서 700%의 상승을 한 이력이 있죠. 배당 성향만으로요. 이 배당 성향이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말은 기업의 이익 중 배당금 지급 비율이 많다. 이에 따라서 기업의 적자보다는 꾸준한 성장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기업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건데 이 종목 자체가 연단위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적합한 종목이 사실상 당장 오늘 시초가로 예상되는 54만 원 이하 매수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가는 63만 원 후반대를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이 부분이 지난 22년 11월 23일에 형성된 최고가 68만 5천 원 선에서 살짝 내려온 지점입니다. 이 부분 쌍고점이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배당락 기일 전까지 만약에 내년에 올해 말 배당락 기일 전까지 가격에 도착하게 되게 되면은 이 매도를 하신 후에 배당락이 받게 되고 나올 물량은 다 나오게 되는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1월 내지 2월까지 기다리신 후에 또 재매수를 권장드릴 건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내년에 또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릴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단기 투자에서 손절 단위가 가장 중요한데 44만 원을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 저점이기도 하고 22년 7월경에 생성된 저점입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고려아연이 강하게 이탈을 했을 때는 40만 원 초반대까지 열려 있으니 이 투자의 유의를 조금 하시면서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계속 해보시고요. 이 종목의 특성상 시총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약 10조 정도 되는데 이 배당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더딜 수는 있으나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폐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투자 관점을 또한 아주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면 좋을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인 전략을 짜본다면 어떻게 좀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건데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발표가 되죠.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시장 전망치가 대부분 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에 나오는 기준값들에 대해서
변경이 된 첫 번째 발표 날입니다. 이에 따라서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거를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는 수요일 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CPI, 다시 말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온다, 나쁘게 나온다, 이걸 점치지 마시고 오늘 짚어드렸던 고려 아연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조금씩 물량으로 담아가지고 관망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조금은 관망세로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할 그런 장세가 이어질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펀스탁TV의 황호준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요즘에 정말 시장에서 아주 핫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아무래도 SM을 둘러싼 기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이 이야기 해볼 텐데, 자, 먼저 엔터업계 올해 이익 대비 주가 상황은 좀 어떤지 살펴주시죠. 연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성장주가 부각되는 환경이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엔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먼저 좀 강하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그 SM, JYP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이익 대비해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기준에서 비춰보면 그 JYP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200억 원 정도 수준인데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6,702억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SM 같은 경우는 2조 7,307억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가 그 할인을 받아 왔었는데 최근에 그 이벤트가 있었죠. 이와 관련된 지분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네. 그런 점을 종합을 하면서 그 엔터주들이 주가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엔터주들이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오락 문화업종 지수 같은 경우가 지수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여기에 더해져서 그 작년에 넘어올 때 이미 추정이 된 부분이기는 해요. 4대 엔터 같은 경우는 하이브, JYP 엔터, SM, YG 엔터테인먼트인데 여기에서 올해 기준 추정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이제 SM 하이브의 합병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여기에 네. 대해서 실적 추정치에 수정이 들어갈 거고 라인업 같은 경우가 원래는 3년에 1개의 라인업이 나온다고 했다가 이제 1년에 2개의 라인업이 나온다고 SM 기준으로는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눈으로 보이는 올해 기준에 5,395억 원 같은 경우는 한 5,500억, 많게는 6,000억 정도까지도 상향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열어두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SM이라든지 JYP 같은 경우는 한 주가 수익 비율 25배의 당위성이 있어요. 네. 엔터 업종 대표적인 밸류다 보니까. 그런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언제나 좀 비싸게 거래가 됐단 말이죠. 지금 연간 영업이익이 2,193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시가총액은 8조 763억 원입니다. 네. 왜 더 비싸게 거래가 되냐고 하면 우선은 BTS의 파워가 컸었죠. 그렇겠네요. 네, BTS가 파워가 컸는데 네. 지금 군대를 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걸그룹 라인업들이 뉴진스라던가. 이 부분을 커버를 네. 해주다 보니까 아직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위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글로벌사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키워나간 플랫폼이다 보니까 하이브의 하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데이터는 뚜렷하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아요. 3분기 기준으로 유저 같은 경우가 한 500만에서 700만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허들 같은 경우가 1,000만이 넘어설 때 같은 경우 하이브의 또 밸류의 당위성이 부각이 되는 거죠. 지금 시총 대비해서 이제 이익 같은 경우에 성장이 JYP 엔터라든지 SM보다는 조금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플랫폼 기준으로 좀 위버스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1,000만 기준이 넘어서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네. 지금 변수가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SM의 지분에 대해서 3자 배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의 강점이랑
이 플랫폼 기반을 보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충분히 SM에 대한 인수에 대해서 추가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업의 시너지 효과 같은 경우가 뭐 음반 유통, 콘텐츠 여기에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아티스트 같은 경우가 SM 기준으로 전통적으로 좀 공고하게 성장을 해온 아티스트들이 더해진다고 하면은 비용이 들더라도 카카오엔터 입장에서는 지금은 계산기를 또 두드리고 있겠죠. 네. 현재 뭐 공개 매수 부분이라든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자본을 어떻게 들여서 인수를 할지 여부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제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좀 복잡한 셈법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엔터업계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이브의 SM 인수 내용입니다. 지금 하이브가 SM 소액주주들 상대로 본격적으로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 뭐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가처분 신청이 과연 기각이 될 것인가 그 여부잖아요. 네. 아무래도 다음 달 초쯤에 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자, 그 시나리오에 따른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될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우리가 아주 빠른 시간에 SM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네. 이게 원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마련인데 처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가 3자 배정 유증을 91,000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91,000원이란 가격 같은 경우는 그 SM 기준으로는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는 주가의 캡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3자 배정으로 91,000원이라는 가격에 지분을 태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상 같은 경우는 상승하기는 힘들고 기준점이 91,000원이 되다 보니 그날 당일은 주가의 변동성이 컸었어요. 그런데 장 마감 이후에 우리가 의결권을 행사를 한 부분에 이 통지를 보니까 그 얼라이언 파트너스 한 부분, 그 다음에 이수만 의장 한 부분, 그 다음에 그 SM의 이제 대표적인 이사진 한 부분, 여기에 더해져서 카카오였는데 이게 다 따로였던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도 3자 배정 같은 경우에서 추가로 뭔가 액션이 필요한 거고, 이게 이수만 의장 입장에서도 100기사를 쓰면서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 다음날에 주가가 또 상승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개 매수의 가능성의 시나리오가 열리다 보니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현재 지금 구조에서 그 이수만 의장과 하이브의 연합 배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군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이겠죠. 왜냐하면 현재 지분 기준으로 이사진 같은 경우에 일부 반대가 있었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추가로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 경영권 같은 경우도 넘어갈 수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100기사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었고, 네.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의 입장에서는 SM에 대한 부분의 그 공개 매수는 하이브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 단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우선은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이브를 봤을 때 중장기로는 좋아질 수 있는데 주주들이라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 정도의 비용을 소요를 해서 그 SM에 대한 공개 매수를 하는 게 당위성이 있는가? 네, 그 여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좀 이 연합 배경 안에서는 충분히 SM 입장에서는 100기사가 필요했고 당위성이 있지만 하이브 입장에서는 조금 중장기로 좋으나 가깝게는 비용에 대한 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이 큰 점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즉 여기에서 보면 결론은 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하이브 같은 경우가 우선은 SM의 최대 주주로 설 가능성은 높겠고요. 네. 여기에 더해져서 뭐 100기사로 추정되는 뭐 컴투스 지분, KB자산운용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보겠고, 네. 나머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들어온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카카오는 우리가 91,000원에 들어와서 지금 주가가 한 12만 원의 공개 매수가 근처라고 하면 이게 이익을 본 게 아니라 네. 그만큼의 비용의 로스가 난 거예요. 왜냐면 그 역으로 이 가격 같은 경우에 비용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인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한 차례의 공개 매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용을 그렇군요. 써서. 네, 그만큼의
그 인수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면은 뭐 12만 원 이상, 뭐 14만 원, 15만 원 이 정도 가격도 가능한데 그렇다면 카카오가 좀 하이브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더 높다.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네. 과연 카카오가 그만큼의 현금이 있느냐 예, 라고 해보면 네. 카카오엔터가 사우디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 1조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죠. 이게 뭐 2월 기준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가처분 신청 이전에 공개 매수를 신청은 가능해요. 그런데 상법상으로 따져보면 우선은 가처분 신청이 확정이 되고 그때 공개 매수를 단행을 하는 이슈도 존재를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는 첫 번째 현금이 있냐? 현금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개 매수에 대해서 하이브의 12만 원 이상의 매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냐라고 하면은 지금 하이브 기준으로는 39% 정도까지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구조예요. 네. 그러면 이 이상의 지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 매수가를 높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SM 주가가 변동성이 좀 이렇게 아래로 안 큰 이유가 카카오의 공개 매수의 당위성도 존재를 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결론은 주주분들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벤트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공개 매수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규 매수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어찌 보면 베팅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만 원대까지 주가는 올라왔고 네. 여기에 대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벤트를 놓고 매수를 하기에는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룸이 적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신규 매수에 대한 점은 좀 제한적이라는 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접근 전략을 짜주셨는데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접근은 조금 리스크를 크게 안고 가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하이브가 SML 인수를 최종적으로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 좀 나타나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우선 엔터 업종에선 가장 중요한 게 그 대표적인 라인업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라인업 공관 라인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져서 좀 기존의 아이돌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이익들이 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익 같은 경우가 뭐 하이브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SM은 스튜디오 강야 같은 경우가 메타버스 네. 사업에 대해서 실제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뭐 하이브 입장에서도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늘 이슈가 되어왔던 SM의 지배구조 개선이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과거의 사례를 본다고 하면은 2022년 9월이었죠. 작년에 라이크 기획의 계약 종료 검토만으로 주가는 한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이 라이크 기획이 이수만 전 프로듀서와 상당히 긴밀한 관련이 있는 그런 자회사였죠? 네, 맞습니다. 이게 비용단으로 봤을 때 그 JYP가 한 25배의 밸류를 받는 반면에 ACM이 한 20배의 밸류를 받아왔어요. 왜냐면 같은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는데도 네. 할인이 발생을 한 거죠. 한 20% 정도의 그만큼의 비용 지출이 라이크 기획에서 이루어졌고 시장에서는 그걸 바랬던 겁니다. 네. SM 주주들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그 라이크 기획에 대한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 다뤄왔었고 이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준 게 KB자산운용 그다음에 이번에 얼라이언 파트너스 같은 경우가 해줬다 보니 네. 좀 계약 종료를 검토하고 실제 공시를 한 게 2022년 연말 기준으로는 라이크 기획과 이제 이렇게 선을 긋고 가는 구조다 보니 조금은 시장에서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뭐 행동주의 편대 액션과 함께 뭐 카카오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하이브의 지분 인수가 나타나면서 그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JYP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흐름이 이제는 연출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배구조 같은 경우가 간략화된 상황에 하이브로 인수가 된다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이익이 더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하이브 기준으로 연간 한 3,5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의 구조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의 체력이 더해지게 되는 거고, 위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가 이제 유저 기반이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수 같은 경우에 SM의 가수 같은 경우도 함께 여기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 네. 눈으로 보이는 확장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우선은 연간의 기본적인 한 1,500억, 1,800억 이 정도의 영업이익 체력에서 3,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체력으로 상승을 한다는 점이겠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12조, 13조 정도의 시가총액의 당위성이 이제는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익 기반으로 해서도 시가총액이 이 정도로 등극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성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죠.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플랫폼 기반의 메신저라든지 이 부분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이제 15조, 20조의 시가총액의 당위성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비록 초기 비용 지출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다음에 외국인 입장에서 하이브를 보기에 왜 초기 비용의 지출을 이 정도로 하고 SM이라는 기업을 인수할까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공개 매수가 12만 원에 SM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얻어갈 수 있는 게 더욱 많다는 점입니다. 네. 네, 하이브가 결국에 뭐 인수를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너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주가가 뭐 앞서서도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만 SM 같은 경우는 뭐 6만 원대에서 지금 뭐 거의 12만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엔터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SM이 하나의 엔터 업종에서 변화될 수 있는 긍정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JYP 대비해서는 비용이 더 나간다는 점에서 소위 말해서 비교적인 저평가가 이루어졌었는데 지배구조의 개편, 거기에 더해져서 3자 배정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멀티플은 한 30배 이상 또 받을 수 있는 당위성을 보여준 거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SM과 관련된 이벤트는 이제 반대로 소멸이 되는 구조. 만약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 공개 매수가 확정이 돼서 최대 주주가 하이브로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카카오그룹 같은 경우가 이 이상의 레이징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SM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아까 신규 매수와 관련된 부분에 접근은 좀 유의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그 이익 같은 경우가 증가하는 기업들을 봐야 돼요.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EPS를 놓고 보면 JYP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분기마다. 네. 근데 YG는 이렇게 좀 빠지고 있어요. 네, 빠진 상황에서 우리가 이 주식을 포트에 편입을 하려고 하면은 그 EPS가 도는 걸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YG는 상대적인 여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이벤트와 더해져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만약에 SM 인수를 포기를 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엔터 주에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큐브 엔터라는 종목이 주가가 강하기도 했어요. 네. 그다음에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열린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중국 멤버들을 그룹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다른 엔터주보다는 할증에 대한 부분이 더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카카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군요. 네네. 큐브 엔터는 하나의 뇌피셜, 저의 그렇군요. 뇌피셜로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터 업종을 종합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현재 주가 수준에서 상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중국의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개최입니다. 그러면 그 각 기업의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대비 30%가 더 증가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시총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한 20%의 상승 요인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 SM 같은 경우에 이제 3자 배정, 그다음에 지분 투자로 인해서
그 엔터업종 같은 경우에 원래 25배의 멀티플 기준이 이제 30배 정도로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엔터주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공고함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주가의 탄력성은 강할 수 있다는 점이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안에서 이벤트의 소멸이 발생을 하면 SM 같은 경우에 주가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수자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앞서서 SM 관련주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엔터주는 어떻게 접근 전략 짜보면 좋을지까지 이성웅 이사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